한때 유럽과 미국의 의료계는 한국을 단지 값싼 치료를 받는 관광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병원들조차 한국 의료를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세계 1위라 불리던 유럽 병원들이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의 수술 기법을 배워가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데요. 과연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어떤 진실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보건경제학을 연구하며 유럽연합 의료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평생을 의료 시스템 발전에 바쳐온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 릴리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동독에서 자란 그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서독으로 와서 꿈을 이뤘거든요. 20살에 베를린 음악대학에 입학해서 성악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베를린 오페라하우스의 주역 소프라노가 되었어요. 릴리안의 목소리는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푸치니의 투란도트에서 류역을 맡았을 때 그녀가 부르는 내순 도르마를 들으며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던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독일 언론에서는 그녀를 동독이 서독에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표현했죠. 저희가 처음 만난 건 베를린 국립도서관이었어요. 저는 의료정책 관련 자료를 찾으러 갔고 릴리아는 오페라 대본을 연구하러 왔었거든요. 음악 자료실 근처 조용한 구석에서 그녀가 이어폰을 끼고 악보를 보며 조용히 입 모양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그녀가 흘린 작은 연필을 주워드리며 대화가 시작되었죠. 감사합니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공부하고 있어요. 그때 들은 그 목소리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말이에요. 결혼한 지 15년 동안 릴리아는 유럽 전역에서 공연을 다녔어요.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밀라노 라스칼라까지. 어디를 가든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2시간 넘게 연습해도 끄떡없던 릴리안이 30분만 노래해도 숨이 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려니 했죠. 47이니까 말이에요. 여보, 요즘 고음이 잘 안 나와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릴리안이 이렇게 말할 때도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성악가들에게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게 이렇게 아플 리가 없는데. 릴리아는 당황했어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연습이 힘들어진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신박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릴리아는 평소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거든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큰 병원에 가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전신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피부와 혈관, 심지어 내부 장기까지 서서히 굳어가는 희귀 질환이었죠.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가능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럽 무대를 누비던 제 아내가 수천 명의 관객을 감동시켰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독일 의료기술이 제 아내를 구할 수 없다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독일 전역의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미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까지. 어디를 가나 대답은 똑같았어요. 릴리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한때 라스칼라 무대에서 3,000명의 관객을 기립박수로 일으켰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작은 속삭임조차 힘들어했어요. 아름다운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했던 그녀가 이제는 컵 하나 들기도 어려워했습니다. 의료정책 전문가라는 제 지위가 아무 소용없다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망적인 마음으로 국제의학 논문들을 뒤지던 중에 믿기 어려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한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이었는데 전신성 경화증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논문 내용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그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논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선민대병원 장재윤 교수라는 분이 주저자였어요. 국제의학지에 실린 논문이었는데 전신성 경화증 환자들의 치료 성과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막상 연락을 취하려니 막막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죠. 그때 제 대학 동료인 마르틴 교수가 도움이 되었어요. 그가 예전에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요하네스, 한국 의사들은 정말 바빠.
특히 유명한 교수들은 더욱 그래. 그냥 이메일 보내면 답이 안 올 수도 있어. 마르티니 연세대 의과대학 김승우 교수님께 먼저 연락을 취해 주었어요. 김 교수님이 장재윤 교수님과 동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인의 소개로 간신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 이메일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어요. 릴리안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보다 긍정적인 회신이 왔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검토해본 결과 치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화상 통화로 먼저 상담해 보시겠어요? 김 교수님을 통해서 간신히 잡은 화상 상담 시간이었어요. 장재윤 교수님의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나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상 상담에서 장재윤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놀랐어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그리고 릴리안의 상태에 대해 독일 의사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따뜻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멀리 독일에서 연락 주신 것부터가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장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전신성경화증은 분명 어려운 질환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줄기세포 병행 치료와 면역 조절 요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분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독일 의사들의 조심스럽고 냉정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장 교수님은 치료 계획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호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직접 오셔야 해요. 독일에서 받으신 검사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릴리안도 그 상담 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일에서의 모든 일정을 미루고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럽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번거로우신데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발 전 마지막 화상 통화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장 교수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환자분이 어디서 오시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죠. 한국에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걸까요? 하지만 릴리안을 보며 다짐했어요.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고 말이에요. 길고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받았던 차갑고 단정적인 진단들, 그리고 지금 향하고 있는 낯선 나라에서의 가능성.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였거든요. 독일에서 오셨군요. 혹시 치료 목적으로 오신 건가요? 입국 심사관이 저희 비자를 보며 물었어요. 의료 관광 비자였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 젊은 심사관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러시면 공항에서 병원까지 의료진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니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보낸 김민정 코디네이터님이 마중 나와 계셨는데 완벽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며 저희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당황스럽게 한 건 그분이 건넨 질문이었어요. 혹시 릴리안 여사님 독일에서 어떤 음악 하셨나요? 제가 클래식을 좋아해서요. 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직업에 관심을 보였어요. 왠지 신경 써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정말 아시아인가 싶을 정도로 역동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병원에 도착해서였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과 의료진 몇 분이 박수를 치며 저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순간 이게 병원인지 호텔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장재윤 교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가장 놀라운 건 그분이 릴리안에게 관심 있는 질문이었어요. 릴리안 여사님, 가장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뭔가요?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질문이었어요. 독일 의사들은 항상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고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푸치니의 오 미오 바비노 카로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에요. 릴리안이 대답하자 장 교수님은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퇴원할 때까지 그 곡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해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독일에서는 질병을 관리하려 했지만
여기서는 꿈을 되찾아주려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릴리안 여사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시 세상에 들려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 말을 들은 릴리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죠. 장 교수님이 릴리안의 손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손으로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시 노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독일 의사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장 교수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확신이 저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아내의 표정을 보았어요. 릴리안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독일에서 받은 차가운 진단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희망이 저희 마음에 싹트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검진 과정은 저에게 연속적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독일에서 받았던 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했거든요. 3차원 영상진단, 고해상도 초음파, 그리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각종 첨단 장비들이 동원되었어요. 요하네스 교수님, 이 영상 좀 보세요. 장 교수님이 보여주신 화면에는 릴리안의 몸속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미세한 염증 부위와 섬유화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독일에서 놓쳤던 수많은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릴리안 여사님의 경우 아직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독일 병원에서는 이미 진행된 부분만 보셨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회복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냈어요. 장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줄기세포 병행 면역 치료와 고압산소요법, 그리고 전신 맞춤식 재활을 병행하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독일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치료법이었죠.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고 고압산소요법은 혈관 기능을 개선해요. 여기에 환자분 개인의 상태에 딱 맞춘 재활 프로그램을 더하면 몸 전체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거든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평생 공부해온 의학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장 교수님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실제 치료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독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 제 고민을 알아차린 장 교수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하네스 교수님, 의학에는 국경이 없어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죠. 서양 의학은 질병을 정복하려 하지만 저희는 몸과 마음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정말로 독일 의사들과 한국 의사들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치료 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순간 저는 제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독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릴리안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로 했거든요. 드디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치료 결정 이후의 모든 과정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릴리안의 입원 첫날,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병실 환경부터가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단순히 깨끗하고 현대적인 걸 넘어서 환자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설계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 은은한 조명,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예술작품들까지.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힐링센터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릴리안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단순히 업무적으로 처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셨어요. 릴리안 선생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김소영 간호사님이 매일 아침 이렇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리고 릴리안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셨거든요. 독일에서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말이에요. 이번에는 병원장님이 직접 릴리안을 찾아오신 거예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릴리안 여사님, 저는 이 병원의 원장 정태호입니다. 독일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정태호 원장님은 릴리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저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분의 마음이에요. 기계는 질병을 고치지만 사람은 마음을 치유해야 해요. 저희가 여사님의 마음부터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독일에서 받았던 치료는 질병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에서는 사람 마음을 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라면 릴리안도 마음을 열고 치료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릴리안의 하루 일과는 체계적으로 짜여졌어요. 오전에는 줄기세포 주사와 면역 조절 치료,
오후에는 고압산소요법과 물리치료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병원 식사였어요. 독일 병원 음식은 정말 형편없거든요. 싱겁고 맛없는 음식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 아침 릴리안에게 나온 식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색색의 나물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집밥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때 영양사 박현주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릴리안 여사님, 저는 이 병원 영양사예요. 여사님의 상태에 맞춘 특별 식단을 준비했어요. 전신성경화증에는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박 선생님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된장국의 콩 단백질이 혈관 건강에 좋고 나물들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검은깨와 견과류는 혈관 탄력성을 높여주고 이 호박죽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 모든 음식에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독일에서는 단순히 칼로리만 맞춘 음식을 줬는데 여기서는 환자 개인의 질환에 맞춘 맞춤형 식단이었어요. 그것도 맛까지 고려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음식도 치료의 일부구나 하고 말이에요. 며칠 동안은 릴리안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 아팠어요. 목으로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치료 시작 2주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릴리안이 음식을 먹는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독일에서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던 릴리안이 이제는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손가락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해서 젓가락질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릴리안이 흥분해서 저에게 보여준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달 동안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았던 손가락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했어요. 박현주 영양사 선생님은 이런 변화가 예상 범위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좋은 음식이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연이 주는 영양소가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주는 거거든요. 드디어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릴리안이 보조 없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 같지만 저희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었거든요. 릴리안 여사님, 식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에도 생기가 도셨어요. 병원 식당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독일에서는 먹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릴리안이 이제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어느 날 릴리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오늘은 병원 정원을 걸어보고 싶어요. 몸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던 그녀가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다니요. 물리치료사님과 함께 천천히 정원을 걸었는데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릴리안은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릴리안이 병원 식당에서 다른 환자분들과 함께 식사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한때 혼자서는 물 한 잔도 들기 힘들어했던 그녀가 이제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저 정말 배고파요. 오늘 메뉴가 뭔지 기대돼요. 릴리안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식욕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그동안 기술을 믿어왔지만 한국은 자연과 사람의 마음을 믿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매일 릴리안은 병원 식당에서 다른 환자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치료 시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저는 박현주 영양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독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음식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죠?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에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해줘요. 릴리안 여사님의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힘이 깨어나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였다는 걸 말이에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함께 치유하는 그런 접근이었어요. 어느덧 치료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릴리안의 놀라운 회복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동시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독일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치료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릴리안의 놀라운 회복도 그렇지만 제 자신의 의료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배웅 나온 병원 직원분들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장재윤 교수님은 릴리안의 손을 잡으며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에 가서도 꾸준히 관리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화상 진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베를린에 도착해서 한 일은 제가 속한 유럽연합 의료정책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거든요.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회의적이었어요. 요하네스,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릴리안의 의료 기록과 치료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설명했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 결과거든요. 사람 중심 치료의 본질, 이게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예요.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지만 일부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환자 만족도와 치료 효과를 중시하는 젊은 의료진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거든요. 릴리안의 회복 속도는 독일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치료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독일 병원에서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몇 달 전 상태와 완전히 다르네요. 가장 기쁜 소식은 릴리안이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작은 음악회였지만 몇 달 만에 관객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는 객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죽음 앞에서 새로운 삶을 만났어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들이 저를 다시 살려주었거든요. 릴리안이 무대에서 한 말에 관객들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지만 더욱 깊은 울림이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장재윤 교수님께 감사 편지와 함께 제안서를 보냈어요. 독일의 의료 인프라와 한국의 치료 철학이 만난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긍정적인 답변이 왔고 저는 유럽연합 의료위원회에 정식으로 한국과의 의료 교류 확대를 건의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릴리안의 상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고 저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유럽연합 의료정책위원회에서의 제 위치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동료들도 이제는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거든요. 요하네스, 자네가 제안한 한국과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이 승인되었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군. 위원장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독일과 한국의 의료진들이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 무렵 릴리안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베를린 시립 오페라하우스에서 자선음악회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hil기 질환 환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였거든요. 여보,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예전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 릴리안은 불안해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당신의 목소리에는 이제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희망이 있거든요. 음악회 당일 릴리안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온 여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의학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저를 치료해준 건 약이 아니라 사랑이었거든요. 그녀가 부른 노래는 독일 전통 성가였지만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 구절을 불렀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객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장재윤 교수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릴리안의 공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릴리안이 오늘 무대에서 한국어로 노래했어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화면 속의 장 교수님도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대단하시네요. 릴리안 여사님의 회복된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뻐요. 그런데 요하네스 교수님, 내년에 독일에서 우리 의료진을 받아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독일 의료진들이 한국의 치료 철학을 배울 수 있도록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도 독일의 시설을 견학할 수 있게 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어요. 단순히 의료 기술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정신을 전파하고 싶었거든요. 최근에는 더욱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 들어왔어요. 독일의 한 젊은 의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가겠다며 저를 찾아왔고 지금 그분도 좋은 결과를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릴리안과 함께 한국어 수업에 갔어요. 이제 저희 둘 다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해졌거든요.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통역 없이도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경험한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더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면 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사람을 위한 의료였거든요. 독일과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의 차이,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릴리아는 매일 아침 발성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다르지만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주거든요.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울림이 있어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시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는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릴리안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사람을 위한 노래가 온 세상에 희망을 전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절망 끝에서 희망을 만나게 되는 법인가 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찾은 건 첨단 의료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 전 세계에 울림을 전하고 있어요.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해답을 찾게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희망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도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절망에 빠진 환자와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겪었던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진심 어린 치유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배웠거든요. 이 모든 경험이 저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